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 6회차 작년 11월 19일 날 봤던 B형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핵심 키워드를 통한 문제풀이 동영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지난 시간에 나온 게 2018년도 1회로 아마 영상에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와서 저도 확인했기 때문에 좀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2017년도 11월 19일 날 봤던 시험에 CS 전략론 2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업에서 높은 생산성, 원가 절감, 광범위한 유통 범위. 자, 여기서 이미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높은 생산성, 대량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절감, 저렴하게, 광범한 유통 범위, 여러 개 유통 매장에다가 다 뿌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범위에 집중하기 위해 시장을 확대하고자 할 때 오로지 시장을 확대하겠다. 여기에 개발도상국이 의미가 있는 마케팅이 된다. 라고 본다면 저렴한 제품 대량으로 찍어내 가지고 이거 막 팔아제끼겠다 라는 관점 뭘까요? 제가 또 팔아제낀다고 얘기했더니 이걸 가지고 또 판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판매 개념은 소비자와 그러니까 소비자와 기업은 그대로 두면 절대로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만들어내는 관점인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답이 생산 개념이 될 겁니다. 제품 개념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항상 선택 기준이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뀌는가, 이게 제품 개념.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 마케팅 근시안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판매 개념은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케팅 개념이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대량 생산을 지나가고 80년대 후반부터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마케팅 개념은 1950년대 중반부터 도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복합 마케팅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합 마케팅 개념에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 믹스 4P에다가 4C까지를 더해가지고 이제 그 보시는 교재는 8P라고 해가지고요. 퍼포먼스까지 추가되어 있는 8P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스왓 분석과 관련해 외부 위협 요인, 자, 가장 적절한 거 외부 위협 요인이라고 본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기업 내부 말고 외부, 우리 기업이 하는 환경에, 시장 환경에 위협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봅니다. 경제 호황, 위협인가요? 이건 기회죠. 두 번째, 자원의 고갈, 이게 위협이겠죠. 이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새로운 시장의 발견, 이것도 기회죠. 기회. 새로운 기술의 출현, 이것도 기회고요. 경쟁력이 약해진 경쟁사, 이거 뭘까요? 이것도 기회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으셔도 문제만 보더라도 아래 거와 살짝만 맞춰보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유형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코틀러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의 요건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좀 볼까요? 세분 시장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케팅 믹스 요소와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 라고 나옵니다. 다르게 반응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케팅 믹스 요소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구별을 좀 둬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게 바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마케팅 믹스 요소와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 라는 거 보면 서로 다르게 가자, 시장마다 다르게 가야 된다, 뭐라 불러요 이거? 차별화 가능성. 실질성은 뭐 시장, 세분 시장이 충분히 크거나 수익이 있는 시장이냐, 이게 실질성. 측정 가능성, 뭐 규모,
또는 뭐 구매력 또는 특성 이런 게 측정될 수 있다.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측정 가능성, 행동 가능성 뭘까요? 네, 그 시장에 맞게끔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 접근 가능성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쉽게 고객이 세분 시장에 또는 우리가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 세분 시장에 서브할 수 있는 거리가 좀 가까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보면 차별화 가능성이라는 게 정답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좀 볼까요? 세분 시장 유형과 관련해 다음 중 전체 시장 도달 전략에 해당하는 거. 네, 이런 문제는 참 정말 너무 쉽게 내는 겁니다. 자, 전체 시장 도달 전략, 부분 시장 도달 전략이 있고요.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은 한 제품 갖고 전체 시장에 다 들어가느냐, 단일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 여러 개 제품 갖고 전체 시장에 다 들어가느냐, 다수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 자, 이렇게 보면 답은 뭘까요? 네, 여러 개 제품을 갖고 전체 시장에 들어가는 다수 제품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라는 게 답이 될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서비스 포지셔닝의 일반적인 방법 중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포지셔닝을 실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포지셔닝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는가, 어떻게 사용되고 적용되는가,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제품이 이게 고객한테 가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부분에 적용되는가라는 것만 키워드로 보셔도 이건 외우지 않아도 답이 그대로 나오죠. 뭘까요, 이거 우리가? 저거 우리가 사다가 어디다 쓸 건데 결국은 서비스 용도입니다. 서비스 용도. 그래서 이렇게 문제만 보시고도 답을 그대로 유추해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전략론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의 유형들일 겁니다. 다른 보기들까지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교재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풀이 자료를. 다음 문제입니다. 확장된 마케팅 믹스 7P 중 people, 이제 직원, 사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시설 설계. 자, 시설 설계는 뭘까요, 이거? 시설 설계. 네, 시설 설계를 어떻게 한다? 결국 고객에 대한 편의사항이 되겠죠. 이거 피지컬 에비던스죠. 점포 입지. 자, 이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7P 중에 네, place, 유통이죠. 유통. 세 번째, 판매 촉진. 이건 뭘까요? 팔기 위한 어떤 프로모션. 맞아요. 그리고 프로모션에 들어가죠. 고객 행동. 네, 이게 people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는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위에 people이라는 걸 보시면 직원뿐만 아니라 people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고객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할인 및 제공. 이건 뭘까요? 할인 및 제공, 할인 및 뭐 공제.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할인 및 제공이 아니라 할인 및 공제입니다. 공제. 이거 오타가 났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뭐예요? 네, 프라이스, 가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고객 행동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아, 오타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27번. 서비스 패러독스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서비스 공업화의 한계점에 대한 내용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보기 좀 볼까요? 손쉽게 인근 업소에서 수리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고객이 멀리까지 가서 기다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 잘 보세요. 예전에는 뭔가 망가지면 우리 동네에 있는 전파사 가서 고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물건도 많아지고 제품도 많아지고 그 제품들을 구매를 했을 때마다 고객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 있는 전파사가 아니라 그 회사 AS 센터를 가서 전문적으로 수리 받으셔야죠. 자, 이거는 뭘까요? 그만큼 기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있는 전파사에서 아무렇게나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를 읽어보시고 잘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술의 복잡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7번 문제.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비스 실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실패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서비스 경험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서비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네, 이거 맞죠? 누가? 네, 벨과 잼케가 정의한 겁니다. 두 번째, 고객이 지각하는 허용 영역 이하로 떨어지는 서비스 성과를 의미한다. 이거 맞죠? 이거 누가 정의한 거야? 네, PGB, 파라수라만 자이담을 베리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3번,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문제도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공자 과실이 아니죠. 이건 뭐 그 매장 주인이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지진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건 말 자체가 안 돼요. 4번, 책임 소재와는 무관하게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건 존 스턴이라는 사람이 정의해 놓은 내용이죠. 5번,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이건 우리가 헤스켓, 세서, 하트가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자, 이 문제 좀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작년 11월에 나온 문제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 유형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략론에서 서비스 실패를 물어보는 정의의 학자의 정의 내용이 잘못된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이번엔 학자 이야기를 학자라는 명칭을 홀싹 빼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이게 지금 유형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존에는 학자가 뭐라 정의했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면서도 학자의 정의를 끌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이 잘못된 거죠. 다음 문제. 다음 중 애프터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도 난리가 났었죠. 네, 뭐 아니다, 맞다, 마 해가지고 자, 좀 여러 가지 좀 볼까요? 첫 번째, 애프터 서비스 장점이라고 보면 컴플레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맞나요? 컴플레인은 우리가 단순 불평 정도잖아요. 애프터 서비스가 뭐 하는 곳이죠? 그죠? 뭔가가 요구하는 고객이 솔루션을 요구하는 곳에서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컴플레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얘기가 너무 넓게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죠.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가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장점. 브랜드가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세 번째, 이용 후 앙케이트로 활용할 수 있다. 얘도 맞죠. 4번 단점. 신규 개척에 소홀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말 많았어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의 단점이 신규 개척에 소홀할 수 있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논문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 하면 애프터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 저거기 때문에 꼭 저기에다가 플러스로 기업의 마케팅과 믹스를 해서 실제로 신규 개척이 자동스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연구 자료를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본다면 지금 위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애프터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의 마케팅과 믹스를 해서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은 개선점을 얘기한 거고요. 애프터 서비스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저 단점이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분들이 저걸 갖고 요즘에는 안 그런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안 그런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애프터 서비스의 단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실전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5번 단점. 고객 지원에 있어 비용이 든다. 이거 맞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서 보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보게 되면 컴플레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브레디와 크로닌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애프터 서비스의 품질 차원 중 결과 품질에 해당하는 거, 결과 품질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는 세 가지 품질 차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연에 기억하고 계시는 게 오히려 딱 맞는 건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상호작용 품질이라는 게 첫 번째 나와요. 여기에 태도 및 행동, 처리, 시간 이런 게 나옵니다. 태도 및 행동, 처리, 시간 잘 보시면 상호작용 품질이라 그랬죠. 저희가 개론해서 상호작용 그러면 누구와 누구? 네, 고객과 직원이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골라낼 수 있죠. 물리적 환경 품질 측면, 물리적 환경이라고 보면 두 가지 편의성,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물리적 환경. 야,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마지막 결과 품질이라는 건 뭘까요? 네, 전문성과 기술입니다. 전문성과 기술이라는 두 가지가 애프터 서비스 품질 차원에 있어 결과 품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정답은 전문성이라는 게 답이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 17년도 11월 19일에 봤던 전략론에 대한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키워드를 통해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요 10가지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이 교육생 시험 보신 분들로부터 뭐랄까요, 좀 뭐 논의 또는 뭐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좀 제가 진행하는 강사로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교재 내용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물어보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실 경우에 이렇게 잘못된 반응들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걸 다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고 학습한 자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문제 물어보는 의도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고르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씩은 고민을 좀 해보실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독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10문제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